안녕하세요. 오늘은 모건하우절의 책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모건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또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또 베스트셀러에 오랜 기간 동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 이 책을 그냥 요약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같이 공부를 했었던 예측 코딩의 관점에서 이 책에 한번 그 프레임을 적용해보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책의 서두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베이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 역시 우리 인류의 문명사에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은 대개가 우리 인간의 몸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반이기도 하고 제약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몸은 공공성 혹은 공통성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1000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그중 999개에서 부를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저 운이 좋아 50개의 평행우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운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만일 인생을 1000번 산다면 그중 999번의 인생에서 성공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1000개의 평행우주에서 제각각의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의 시작은 무조건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집중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의식주, 병원, 말하자면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우리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역시 기본적인 의식주, 오락, 게임 같은 우리의 포지티브 피드백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통제 사업과 비타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몸과 관련된 것들을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몸이 사이보그로 변한다던가 혹은 우리의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 시킨다던가 그런 것이 가능한 세계가 된다라면 이 몸에 근거한다라는 이 전제가 흔들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아닌 바에야 몸이 기반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76년 롱아일랜드 전투에서 워싱턴이 이끄는 1만 명의 대륙군이 영국군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영국 해군이 이스트강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대륙군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 때문에 영국군은 이스트강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바람 하나 때문에 역사가 바뀐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요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아슬아슬한 곳이다. 운과 우연에 이토록 취약한 세상에서 나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하려 애쓴다. 하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성의 역사일까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근원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정념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정념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사니즘, 이 항상성을 조절하거나 쾌락을 지향하거나 크게는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공부하는 데에는 인문학 공부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만 년 동안 이루어진 인간 행동에 대한 빅데이터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옛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가던 그리스 사회의 풍조도 지금 현대사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가진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현인이 되는 것이 더 나은지 히에론의 아내가 물었을 때 시모니데스는 부자와 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야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낫지요 라고 그는 대답했다. 나는 현인들이 부자들 문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이 세상은 복잡하고 세상의 변화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대재앙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연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예측 불허의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과거 사건들을 보면
미래 사건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접을 수밖에 없다. 내가 기억하려 애쓰는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연역 추론은 상상력이 빈곤합니다. 이미 주어진 질서 내에서 동어 반복을 할 뿐입니다. 귀납 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쌓으면 거의 연역 추론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확실성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귀납도 통계적 예외 현상에는 무력합니다. 물론 이 연역이나 귀납도 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자가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을 연역이나 귀납적인 공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뿌리일 뿐 이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변이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추 혹은 귀추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추라는 추론 방식은 새로움을 잘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다. 훌륭한 스토리에는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인류학자 C.R. 홀파이크는 한 젊은 저자가 인류 역사에 관해 쓴 책을 비평하면서 이렇게 썼다. 이 저자가 말하는 사실들이 대체로 옳다고 해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가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때는 종종 오류가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 이 책은 지식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여기서 평가한 젊은 작가는 우리가 잘 아는 유발 하라리입니다. 그리고 혹평받은 그의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널리 알려진 지식을 읽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는 스토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인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혹은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 모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도감을 주거나 분노를 해소시킬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스토리에는 인류가 전하는 생존의 방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이야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근본적인 인지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을 전달할 때도 이 스토리에 기반할 때 좀 더 상대방의 몸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숫자가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숫자는 또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어느 정도 뼈대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거장 켄 번스입니다. 이 사람은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이제 사진과 음악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큐멘터리 각본을 쓸 때 배경음악의 특정한 박자에 맞도록 문장을 늘리거나 줄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신과 마찬가지다. 음악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케이크 장식이 아니라 퍼지 케이크 그 자체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에서 이미지와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물리학 저서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내게 그러더군요. 책의 방정식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측정 불가능한 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벽에는 영국의 과학자 켈빈 경의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 측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지식은 빈약하고 불충분하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일은 위험하다. 오히려 그 반대가 옳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힘들은 측정하거나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제프 베이조스는 말했다. 경험에 의거한 정보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대개 전자가 옳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의 근저에는 두꺼운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데이터에서 이 빅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장치나 수단들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빅데이터에서 두꺼운 데이터로 점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정의상 어쨌든 빅데이터가 담아내지 못하는 그 이면의 데이터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역사학이나 인류학 등의 힘을 빌려서 캐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람들 머릿속의 스토리였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머릿속의 스토리라기보다는 몸에 박혀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고 리듬을 맞추고 삶을 조직하는 그러한 스토리 말이죠. 그래서 머릿속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몸에 체화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근사치라도 알려주는 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리고 스토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고통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처참한 재앙은 다르다. 후자는 혁신을 가로막는다.
자원이 바닥나고 사람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장의 생존에 급급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의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즉 부가 넘치고 미래 전망이 밝으며 책임질 일이 별로 없고 위험 요소가 사라진 듯 보일 때 때로 인간은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고 최악의 결정을 내리며 생산적이지 않게 행동한다. 이 적당한 놀라움이 발생을 했을 때, 특히 긍정적인 놀라움일 때 우리는 그것을 학습을 합니다. 어디로 가면은 멸치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멸치를 먹는 거죠.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움, 특히 부정적인 놀라움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학습을 하고 앉아있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화 시에는 예측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고난 속에서 다듬어진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적응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강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모델, 가다듬은 모델을 적용시켜서 그 시대를 또 제패할 수 있는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회복이나 발전은 저항하고 지연시키는 힘 때문에 더디게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든 탑을 쌓는다고 했을 때 탑을 쌓는 것은 천천히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너질 때는 누구든 나서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파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산업이 있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했을 때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 산업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울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폭락할 때, 몰락할 때는 누구든 나서서 자기가 희생해서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판단착오로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사람은 있겠지만 자진해서 자기가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몰락할 때, 폭락할 때는 대부분 급격하게 무너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마인드셋처럼 보일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낙관론자나 비관론자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 같다. 둘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것의 모든 일에는 그 둘이 공존한다.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야심차게 신제품을 개발하지만 단기적 부채를 경계하며 항상 안전망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는 기업을 생각해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회를 최대화시키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도파민 중독자들인데 이들은 꿈과 커다란 사업에 그 재능을 썼기 때문에 커다란 사업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말이죠. 반면에 리스크를 줄이는데 적합한 자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이죠. 회사에서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돈이 새지 않게 하고 점검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에 익숙한 사람 혹은 그렇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이 도파민 중독자들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여행을 떠나고 싶고 여행을 떠난 사람은 다시 집에 있고 싶고 그런 것이죠. 다만 비율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리스크 테이킹 능력이 도드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막는데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타고난 기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저자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리스크와 수익을 함께 보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극단적으로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타고난 것이죠.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지 그것을 버틸 수가 있겠죠. 아니면 몸이 먼저 고꾸라지게 되겠죠. 심리학자 아모스 투버스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는 비결은 항상 조금씩 덜 일하는 것이다. 몇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결국 몇 년을 낭비하게 된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정보,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때 여러 가지 기존 지식들과 연결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특히 잠을 잘 때 렘 수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도 자야 하고 산책을 하면서 또 우리 뇌 안에 생성 모델이 새로운 지식을 잘 가다듬어서 기존의 스키마에 잘 융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다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구조화되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경쟁 우위를 잃는
있는 주요 이유는 5가지다. 첫째, 연이어 옳은 결정을 내리며 성공을 맛보면 자신이 틀림없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탁월한 성공을 거둔 대상을 언제든 쓰러뜨릴 수 있는 경쟁자가 사방에 존재하는 세상에서 그런 자신감은 치명적 약점이 된다. 10년간 높은 성과를 내던 스타 펀드 매니저가 다음 10년간 형편없는 성과를 내는 사례가 허다하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거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많이 쌓아갈수록 그리고 확신을 가질수록 그 모델을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공은 재앙의 씨앗을 뿌리기 마련인 것이죠. 물론 항상 모델을 고치는 게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포지션을 유지하면 벌 때는 벌고 잃을 때는 잃을 텐데 자꾸 모델을 바꾸면 매번 돈을 잃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적응적으로 모델을 고쳐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쉽다 아니다의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이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은 이제 양날의 검이죠, 다. 보통 도파민 과다 분비가 되는 사람은 일에 중독되기도 쉽지만 설탕 같은 데에 중독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알코올에 중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면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는 사람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합니다. 대신에 큰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매번 위험을 점검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모험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이게 신체적으로 받쳐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깊이 알고 나서야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면 다른 분야에서는 서투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한 분야에서 모델을 깊이 있게 다듬었던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이 정교한 모델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한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이 보편적인 모델을 다듬었던 사람은 좀 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개그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질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MC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진행을 보통은 잘 하죠. 그리고 기업 행사 같은 데 가서도 잘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어떤 능력을 키운 것이다. 모델을 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웃기는데 급급한 사람은 갑자기 이제 진행 역할을 맡겼을 때 야노민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갈고 닦았던 모델이 작동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키운 모델이 보편적인 능력에 기반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서는 고전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차라리 기억력이 나쁜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다뤘고요. 이 모건하우절처럼 이 투자를 진지하게 다뤄본 사람은 사실 운과 실력에 대해서 고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서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 인간이나 나아가 인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닌 것이고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현상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자에 대한 책을 쓰던 이들이 갑자기 인생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는데요. 블랙스완의 나심 탈레브도 그러하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을 쓴 마이클 모브신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또한 그러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오늘은 이 책을 다루면서 한번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참고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번 다듬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